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중력에 대해서 배운 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풀어보고 우리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한 문제가 뭐냐면 제목은 이렇게 거창하게 붙였지만 우리가 반지름이 R, 질량이 M인 다음과 같은 곳에 균일하게 있는 경우 우리 질량 M인 물체를 놔뒀을 때 받는 힘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우리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스피어의 바깥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죠. 바깥에 있는 경우랑 안쪽에 있는 경우를 또 우리 따로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 바깥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거리를 R이라고, R이 R보다 클 때는 우리가 잘 아는 쉘 시어럼을 쓰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면 전부 다 질량 중심에 모여 있는 것처럼 중력을 작용한다 그랬으니까, 이때는 받는 힘은 물론 항상 지구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고, 크기는 G R 제곱분의 G 또 쓰잖아. M으로 주어지죠. 문제는 R이 R보다 작을 때 여기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쉘 시어럼에 의하면 요 바깥에 있는 부분은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이 전부 다 합하면 0이 되고, 요 안에 있는, 요걸 반지름으로 하는 요 안에 있는 질량이 중심에 모여 있는 것처럼 작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그걸 보면 받는 힘은 G R 제곱분의 M,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부피에 비례하겠죠. 전체 라지 R일 때 M이면 스몰 R일 때 질량이 얼마냐 하면 반지름의 세제곱의 부피가 비례할 테니까 틀림없이 라지 M의 R분의 R의 3승에 비례하겠죠. 부피니까 3분의 4파이 R 3승이 부피죠. 그의 비율을 따져보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니까 우리 이건 보면 R 3승분의 GMM 곱하기 R이에요. R에 비례하는 힘이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중력은 R 제곱분의 1에 비례하고 질량은 R 3승에 비례하기 때문에 곱하면 우리 R에 비례한다는 걸 우리 알았으니까, 우리 두 개를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R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R인 경우 안에서는 R에 비례하는 양, 바깥에서는 R 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데 요 꼭지점에서는 R인 곳에서는 값이 같나? 이게 라지 R일 때는 R 제곱분의 GMM, 이게 라지 R일 때는 똑같은 값이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똑같은 문제를 우리 그럼 이제 힘에 대해서 하지 않고 포텐셜을 구하는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바깥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지? 바깥에 있을 때는 이제 구하기가 좀 어려워요. 바깥에 있을 때는 우리는 쉽죠. 당연히 마이너스 R분의 GMM이죠. R이 R보다 클 때는. R이 R보다 작을 때, 그럼 우리 아까랑 똑같이 생각해 보면 우리 쉘 시어럼에 의해서 요게 아까 뭐에 비례한다 그랬죠? R 3승분의 GMM의 R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힘이죠.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du dr인데 우선 부호는 상관하지 않고 우리 뭐냐면 먼저 크기만 보면 다음과 같이 했으니까 이걸 적분을 하면 될 것 같죠. 그러면 u는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R 3승분의 GMM R 제곱 다음과 같이 구하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우리 보면 포텐셜을 보면 바깥에서는 잘못 그렸다. 마이너스 R분의 1 안에서는 마이너스 R 제곱 안 되죠. 여기서 연속이지 않죠. 포텐셜 에너지도 연속이어야 돼요. 어디서 잘못됐을까? 적분할 때 적분 상수를 빼먹었죠. 그죠? 적분 상수 A라고 집어넣으면 그래서 뭐냐면 라지 R을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라지 R을 집어넣었을 때 R분의 GMM 더하기 A인데 오? 이게 마이너스 R 그럼 A가 0이네? 그죠? 2분의 1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뭐냐면 A가 요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2R분의 GMM이죠.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되나? 마이너스 R제곱인데 마이너스 G 다음과 같이 그려야 되죠. 마이너스 R제곱이니까. 그래서 보면 중심에서의 지구 포텐셜 에너지가 0이 아니에요. 그죠? 중심에서의 지구의 중심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가 되냐면 R이 0일 때 마이너스 2R분의 GMM이 되죠. 왜 그랬을까? 왜 이런 값이 나올까? 왜냐하면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을 정했을 때 무한대로 갔을 때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거는 포텐셜 에너지가 어디서나 컨티뉴어스하다는 조건을 써서 A를 구했지만 우리 이거는 수학적으로 구한 거고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우리 그 문제는 나중에 지금 할까? 나중에 할까? 나중에 합시다. 좀 나중에 다음 학기에 전기에 대해서 할 때 좀 더 자세히 우리 얘기하도록 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드디어 다음 장 뭐가 있냐면 이거 보기도 어렵죠. Indeterminate structure.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이퀄리브리엄에 대한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떻게 했었냐면 이퀄리브리엄에 있으면 작용하는 전체 힘이 합이 0, 전체 작용하는 토크의 합이 0인 조건을 썼었죠. 그래서 보면 되게 힘에서 수직인 힘, 수평인 힘 어떻게든지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풀었던 문제를 보면 모르는 힘이 적어도 3개는 나왔어요. 힘이 3개가 나오고 힘에 대한 방정식 힘이 수평 방향, 수직 방향이 서로 힘이 평형을 이룬다고 해서 식 2개. 그 다음에 토크는 어느 한 축을 적당한 축을 잡아서 그 축에 대한 토크가 0이라는 우리가 보통 조건을 3개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푼 문제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긴 하지만 전부 다 문제에서 보면 적어도 알려지지 않은 힘이 3개 있을 때까지밖에 안 풀었어요. 3개가 있고 힘에 대해서 대개 식이 2개, 토크에 대해서 식이 하나. 그래서 모르는 미지수가 3개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얻은 식이 3개라서 우리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 미지수가 4개인 경우 식은 3개죠. 식은 여전히 3개인데 미지수가 4개인 경우에는 우리 문제를 풀 수 없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실 문제에서 모르는 힘이 4개 나오는 경우가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풀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과 같이 사다리가 벽에 기대 있는데 이 벽면에는 마찰이 없고 여기에는 마찰이 있어야지 이렇게 서 있다고 했었죠. 다음과 같이 쓸 조건이 우리 작용한 힘이 뭐가 있었냐면 여기서 누르는 normal force 누르니까 중력이 있고
그 다음에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으려는 마찰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찰이 없으니까 다음과 같이 오는 노멀 포스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작용하는 힘은 4개지만 우리 이거는 알고 중력에 의해서 생기는 건 요 힘, 요 힘, 요 힘 3개가 있었죠. 그죠? 이럴 때 우리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수평 방향의 힘이 평형을 이루고 수직 방향의 힘이 평형을 이루고 어느 한 점에 대해서 토크를 합하면 0이 된다는 문제로 이거 풀 수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 내 미지수가 4개인 경우 여기도 마찰이 있으면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내려오지 못하게 하니까 다음과 같은 마찰력이 있으면 당연히 미지수가 4개인 문제예요. 이런 건 못 풀어요, 우리.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어느 문제에서 평형 문제에서 모르는 미지수가 4개 이상인 경우, 다시 말하면 미지수가 우리가 그 평형의 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식의 수보다 많은 경우 우리 그러한 구조를 indeterminate structure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면 그런 경우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서도 미지수가 4개이지만 우리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자동차가 서 있을 때 타이어가 4개가 있죠. 그럼 그 위에다가 밑에다 저울을 놓으면 각각의 나오는 노멀 포스를 우리가 다 측정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거를 우리가 식을 써서 풀려고 하면 역시 밑에서 받치는 힘은 4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정식을 구해보면 미지수의 개수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을 풀 수가 없어요. 비록 실제로 갖다 재보면 나타나지만 우리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문제죠. 또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딱딱한 물체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탁자 같은 거를 테이블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놓고서 하면 흔들리면 우리 어떡하죠? 한 군데 뭐 종이를 끼워 넣거나 그래서 이렇게 맞추죠. 그래서 보면 밑에가 다리가 3개 있는 경우는 받는 힘이 3개라서 우리가 받는 힘을 다 구할 수 있어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모든 어떤 거라도 다리가 3개이면 항상 흔들리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이건 쉽게 증명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다리 3개 끝에 3점은 항상 한 평면 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3점은 항상 한 평면 위에 있을 수 있는데 4점은 그렇지 않죠. 3점은 항상 3점이 있는 평면을 고를 수 있지만 4개는 항상 한 평면에 있지 않죠. 그러니까 항상 다리가 4개 있으면 삐걱거리기 쉬워요. 그래서 대개 카메라에 트라이포드, 그 다음에 보통 그 공사 같은 거 할 때 처음에 측량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런 걸 보면 전부 다 다리가 3개죠. 다리가 3개면 아무리 기울어져 있는 곳에서도 이퀄리브리움을 잘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물체가 전부 다 리지드 바디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늘어나지 않죠. 그렇지만 다음과 같이 코끼리가 테이블 위에 앉아 있는 경우 물론 4개가 평면 위에 있지는 않지만 위에서 세게 누르면 사실은 리지드 바디가 아니죠. 이 중에 한 개는 처음에는 4개가 한 평면 위에 있지 않더라도 위에서 꾹 누르면 더 긴 게 더 많이 줄어들어서 4개가 다 한 평면 위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보면 리지드 바디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인디터미니트 스트럭처인 경우에는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세상에 리지드 바디라는 거는 없으니까 우리 항상 힘을 주면 조금이라도 줄어들거나 혹은 잡아당기면 늘어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 그런 경우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풀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인디터미니트 스트럭처를 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탄성에 의한 이 물체가 탄성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는가를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탄성, 우리 일레스티시티라고 하는데 그 일레스티시티는 우리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선 미시즈 원자 수준에서 보면 원자들이 고체는 뭐냐면 원자핵들이 일정하게 배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뭐 전자들도 막 있고 전자들끼리도 상호작용을 하고 전자와 원자핵,
원자핵과 원자핵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 전체적인 상호작용을 보면 고체 안에서는 원자핵들이 일정한 구조를 이루면서 요 사이에 마치 용수철이 있는 것처럼 스프링이 있는 것 같은 상호작용의 결과를 준다 이거예요. 스프링과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잡아당기면 잡아당기지 않으려고 하고 누르면 눌리지 않으려고 하지만 길이는 좀 줄어들죠. 다음과 같은 스프링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전체 상호작용이 결정이 된다 이거예요. 복잡하지만. 그래서 보면 다음과 같은 거는 우리 그럼 여기다가 힘을 줘서 힘을 주는데 우리 되게 어떻게 보냐면 스트레스 우리 다음과 같이 재미있게 써요. 뭐냐면 우리가 항상 스트레스는 모듈러스 곱하기 스트레인이라고 하는데 말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우리 쉬운 얘기예요. 우리 후크의 스프링에 대한 후크의 법칙을 쓰면 돼요. 후크의 법칙은 뭐죠? 어느 걸 스트레인이라고 해야 되나? 스트레인이 대개 F는 마이너스 KX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트레스는 주어진 힘 혹은 힘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하지만 그건 뭐냐면 그 힘에 의해서 변형된 길이나 부피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인이라는 거는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길이를 생각하면 원래 길이 중에 늘어난 길이, 그러니까 늘어난 길이 혹은 줄어든 길이를 원래 길이로 나눈 양을 요 양을 우리가 스트레인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변형이라고 하죠. 스트레인. 요거는 가해진 힘 변형을 주는 원인. 우리 항상 요 관계로 우리 항상 쓰고 그 앞에 있는 비례상수를 우리가 모듈러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긴 철 막대기를 양쪽 끝을 잡고 정말 센 힘으로 잡아당기기 시작해요. 잡아당기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 그 잡아당겼을 때 그 막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그래프로 그려봤는데 그래프의 x축이 스트레인이에요. 스트레인이 뭐냐면 길이가 L자리인 막대기를 양쪽에서 클램프로 꽉 잡고 잡아당겨서 약간 늘어나면 그 길이를 델타 L이라고 하면 델타 L을 L로 나눈 양이 스트레인, 변형이죠. 변형 E였고 Y축은 뭐냐면 스트레스. 여기서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우리 좀 있으면 배우죠. 압력이라는 양인데 이 양을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두 개를 봤더니 처음에 힘이 점점 늘어나면 스트레인도 점점 이게 서로 비례 관계에 있고 비례 관계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힘을 주지 않았는데도 힘이 올라가면서 좀 늘어나는 거죠. 힘을 주지 않았는데도 스트레인이 이렇게 점점 증가한다는 건 뭐냐면 힘을 주지 않았는데도 쭉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쭉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철이나 이런 금속 가지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어렵겠지만 아주 더운 날에 기다란 막대엿을 가지고서 잡고 있다가 잡아당기면 쫙 늘어나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그 전까지 여기까지는 그렇지만 요 안에서는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이 거의 비례 관계에 있죠. 이렇게 비례 관계에 있는 요를 벗어나기 전에 여기까지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elasticity limit 탄성 한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후크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는 요 탄성 한계 내에서만 성립하는 거죠. 그 바깥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permanent deformation이라는 건 이때 늘어나면 더 이상 몇 가락이 늘어나면 더 이상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죠. 요 안에서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만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형태를 볼 텐데 우리가 지금 이쪽은 우리가 아직 잘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 요 탄성 한계 내에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될 때 우리 여러 가지 관계를 보자 이거예요. 이런 스트레스나 스트레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보면 스트레스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스트레스라는 거는 우리 가하는 변형력이니까 처음에는 막대기를 지금 본 것처럼 잡아당기거나 혹은 누르거나 우리 다음과 같이 이 단면적의 수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작용할 경우 스트레스가 텐션인 경우 그 경우는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이 단면적이 A이고 원래 아무 힘도 가하지 않았을 때 원래 이 길이가 L이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은 원래 길이에서 늘어난 길이의 비율 두 개는 서로 비례한다는 거죠. 이게 스트레스는 모듈러스 곱하기 스트레인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때 E를 우리가 영스 모듈러스라고 불러요. 우리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럼 이렇게만 작용하나?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힘을 줄 수도 있죠. 옆으로 양쪽을 이렇게 옆으로 하면 비틀리면 원래 길이에서 이렇게 늘어나죠. 그래서 보면 그때는 소위 쉬어링 스트레스라는 거는 저렇게 비틀리게 하는 경우죠. 그 경우는 역시 작용하는 힘은 이제는 위에 있는 게 델타 L이 아니라 원래 길이에서부터 한쪽 점에서부터 위에 있는 점이 얼만큼 원래 점에서 벌어졌는가 델타 X로 놓고 이 앞에 있는 G를 쉬어 모듈러스라고 해요. 우리 이건 별로 잘 안 쓰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꼭 이렇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플루이드나 유체가 있을 경우 혹은 어떤 물체가 있는 경우 외부에서 이렇게 전부 다 압력을 줄 경우 이 경우는 소위 물 안에 있을 경우 외부에서 전부 다 압력을 받을 텐데 그때 압력은 물론 조금 이따 나중에 더 설명하겠지만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을 우리가 압력으로 정하는데 압력은 이때는 스트레인에 해당되는 양이 길이의 변화가 아니라 부피의 변화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전체 부피 중에 얼만큼 부피가 변화했는가 하고 여기다가 B, 여기는 이상하게 마이너스를 붙였죠. 마이너스를 붙였던 건 뭐냐면 여기 있는 B는 벌크 모듈러스라고 하는데 벌크가 덩어리라는 뜻이죠. B가 항상 양수예요. P가 크면 델타 B가 부피가 줄어들죠. 델타 B가 음수죠. P가 있으면 델타 B가 음수이기 때문에 요 벌크 모듈러스를 양수로 쓰면 마이너스가 있어야 부호가 맞죠.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거 쓸 거예요. 특히 요 양은 여기 나와 있는 요 벌크 모듈러스는 나중에 소리에 대해서 배울 때 소리의 전달 속도, 음속에 대해서 음속을 볼 때 공기의 성질 중에서 공기의 벌크 모듈러스가 소리의 속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돼요. 단위는 세 개 다 똑같아요. 단위는 보면 알죠. 이거는 차원이 없는 양이죠. 이건 압력의 차원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것도 압력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다 벌크 모듈러스는 압력의 차원을 가지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룰 거는 플루이드라는 걸 다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걸 보면 처음에는 점점 이제 복잡한 시스템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포인트 파티클이 1차원에서 움직이는 경우 포인트 파티클이 2차원, 3차원에서 움직이는 경우 그 다음에 입자가 여러 개가 있는 게 1차원, 3차원에서 움직이는 경우 이제는 뭐냐면 그런 여러 개가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를 보는 거예요. 물론 플루이드라는 거는 우리가 원자 수준에서 보면 우리가 수영장에서 물에 들어가면 물이 항상 연속적으로 생각하지만 보면 물도 물 분자 하나하나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시적으로 물론 물 분자 하나하나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거시적으로 작은 부피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물 분자가 무수히 많이 있어서 물 분자가 한두 개 정도 몇 개씩 빠지는 거는 거의 무시할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플루이드를 거의 연속적인 물체의 물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특히 고체나 이런 게 아닌 우리 특별한 플루이드라는 걸 따질 거예요. 플루이드의 데피니션이 뭐냐? 플루이드란 플루이드가 있으면 표면에 접선 방향으로는 힘을 받을 수 없는 물질이에요. 접선 방향, 그게 무슨 말이냐면 플루이드가 접선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바로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보면 물을 놔두면은 이렇게 돼 있죠. 수면이. 왜 이렇게는 있을 수 없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렇게 있으면 이 표면에 있는 물 분자가 혹은 작은 볼륨이 있으면 이게 받는 힘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긴 중력이 있죠. 그죠? 중력이 있는데 이 중력은 요걸 보면 요 표면으로 보면
요 표면에 수직인 힘, 요 표면에 평행인 힘으로 나눌 수 있죠. 요 표면에 평행인 힘을 받으면 플루이드의 성질에 의해서 이게 바로 이쪽으로 가버려요. 언제까지? 표면에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어질 때까지 움직여요. 그게 언제죠? 표면이 수평면을 이룰 때죠. 그래서 플루이드 표면에 평행한 방면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에, 작용하면 바로 움직여서 언제까지? 표면에 평행한 힘이 없어질 때까지 분자들 혹은 그 물체가 움직여서 표면에서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도록 하는 성질을 가진 걸 우리가 플루이드라고 얘기해요. 이제 플루이드가 뭔지는 알았죠. 그러면 이제는 지금까지 했던 거는 물체의 포인트 파티클들 혹은 포인트 파티클이 아니라 연속적인 물체가 있지만 연속적인 물체가 리지드 바디인 경우, 우리 이런 경우만 생각했었죠. 근데 이제 리지드 바디가 아니라 연속적인 물체들이 움직이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이 운동을 기술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당연히 제일 먼저 이 운동을 도대체 어떤 변수로 기술해야 될까 하는 게 제일 먼저 걱정이 되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걸 봤을 때는 어떤 물리량들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플루이드의 움직임을 기술할지 먼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밀도, 덴시티예요. 덴시티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기체도 어떤 플루이드가 될 수 있는데, 기체가 있으면 우리 기체 안에 아주 작은 볼륨을 잡고 델타 V, 그 안에 질량이 델타 M이라 그러면 델타 M을 델타 V로 나눠주면 델타 V 단위 부피당 질량이 나오죠. 우리 이 양을 평균 average density로 얘기를 하고, 델타 V가 0으로 가는 극한으로 갔을 때를 우리가 이거를 density라고 얘기해요. 델타 V가 0으로 가면 분자가 한두 개밖에 없을 텐데 어떡하죠? 델타 V가 0으로 간다고 해도 그 안에는 항상 수많은 분자가 있는 걸로 우리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밀도. 그래서 이게 만약에 유니폼한 덴시티를 가지고 있다면 이 값이 어디서나 같을 테니까 그 경우에는 이거를 전체 질량을 전체 부피로 나눠줘도 되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균일하지 않을 때는 물론 다음과 쓸 수 없고 틀림없이 위치에 대한 함수를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플루이드는 보면 처음에 density, 그 다음에 우리 압력을 얘기해요. 압력은 프레셔라고 해서 P는 역시 이 안에 다음과 같은 재밌는 기계를 놔둬요. 재밌는 기계를 놔두는 건 뭐냐면 이 안은 진공이고 이 바깥에 기체가 있죠. 기체가 어떻게 하나? 기체가 제멋대로 움직이죠. 혹은 플루이드가 제멋대로 움직이죠. 분자들이 여기를 땅땅 때려요. 때리면 튕겨서 나오면 틀림없이 이거의 수직인 방향, 옆으로 가는 거는 운동량의 변화가 없지만 수직인 방향으로는 운동량의 변화가 생기죠. 소위 말하는 임펄스를 주죠. 그러면 여기다가 힘을 줘요. 왜냐하면 운동량의 변화, 단시간당 여러 개의 분자들이 와서 운동량의 변화를 주면 그게 바로 힘이죠. 여기다가 분자들이 계속 때리고 튕겨 나와서 여기에 힘을 주는데, 그 힘은 뭐냐면 그 중에서 이거를 눌리는 힘은 항상 요거의 수직인 방향이죠. 이 힘을 요 면적으로 나눠요. 이 면적을 델타 A, 아주 작은 것이라면 요걸 델타 F라고 하면 델타 F를 델타 A로 나눠요. 단위 면적당 힘이죠. 그렇지만 프레셔는 스칼라예요. 우리 요약만 보면 이거는 스칼라고 요건 벡터니까 이것도 벡터가 돼야 된다고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냐면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그 면의 수직 방향의 힘만 생각하는 거죠. 힘 중에서 특별히 수직 방향의 한 성분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다음 것을 쓰고, 당연히 단위는 SI 유닛에서 이게 뉴턴 제곱미터니까 뉴턴 퍼 제곱미터. 디멘션은 이게 M 곱하기 A니까 LM 길이 하나 LT-2승에서 L제곱으로 나눠주니까 M
L-1승, T의 마이너스 2승이죠. 또 역시 그거에 우리 다음과 같은 플루이드를 다룰 때는 1 뉴턴 퍼 제곱미터를 미터 스퀘어를 1 파스칼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이 사람 처음에 요거만 따서 다른 거 저거 파스칼이라고 읽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일기압이나 그런 거 볼 때 일기압 이런 거 많이 쓰죠. 일기압을 1atm이라고 쓰죠. 왜 atm이라고 쓰나? 쓰기 어렵죠. very pressure. 다음 같은 앞에 있는 거 이거 일기압이라고 있고 이건 대략 10의 5승 파스칼 정도 돼요. 그 다음에 토르란 단위는 좀 이따가 배우지만 토르라는 거는 역시 이태리의 과학자 토리첼리, 이태리에는 굉장히 피자집 이름 같은 사람들이 많죠.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네 자를 따서 토르라고 하고 앞에 760은 굉장히 이상한 숫자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숫자죠. 뭐냐면 유리관에다가 수은을 가득 채워놓고 그때 수은 중독 걸린 사람 많이 있을 텐데 그래놓고 뒤집어서 수은에다가 집어넣으면 일기압에서 생기는 높이가 760mm인 경우 우리 그 경우를 그래서 이게 다시 말하면 1토르라는 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태까지 노테이션으로 보면 수은이 1mm에 해당되는 그 중력에 의해서 주는 압력 우리 그거를 토르라고 하죠. 그래서 다음 것이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앞으로 플루이드를 다룰 때는 플루이드의 density, 플루이드의 pressure 우리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우선 플루이드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움직이는 경우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더 복잡하니까 정지해 있는 경우를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플루이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지해 있는 경우, 움직이는 경우 그 두 가지에 대한 몇 가지씩이 있어요. 정지해 있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파스칼의 원리랑 그 다음에 부력만 생각하면 되고 움직이는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베르누이 방정식이 있어요. 베르누이 이퀘이션이 있어요. 우리 그 세 가지만 보면 우리 다 문제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정지해 있는 유체인 경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다양한 같은 곳에 이 어항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물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경우 가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여기서부터 높이가 y1, y2 그 다음에 이 단면적이 a인 물 기둥을 하나 생각해 봐요. 이 물 기둥을 생각해 보면 이 물 기둥은 사실 가만히 정지해 있죠. 물론 이 경계면으로 물 분자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만 우리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거 보면 정지해 있죠. 이퀄리브리움 상태에 있죠. 이퀄리브리움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받는 토크도 0이고 토크는 걱정할 필요 없고 받는 힘이 0이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보면 받는 힘이 뭐가 있냐면 힘을 보면 이물체 당연히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력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무슨 힘이 있나? 압력이 있죠. 그죠? 어디서나 이렇게 압력이 있는데 압력이 어떻게 작용하냐면 이 물체에 다음과 같이 작용한다 이거예요. 항상 면의 수직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보면 이쪽으로 작용하는 거는 여기서 같은 높이에서 여기서 작용하는 거는 보면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 놔도 똑같아 보이죠? 시스템이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대칭성에 의해서 같은 높이에 있는 이쪽 힘들은 압력들은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가 돼서 서로 상쇄가 돼요. 그러니까 옆면에서 작용하는 힘들은 항상 서로 상쇄가 되는 거죠. 남는 거는 이거랑 여기 밑에서 위로 쳐올리는 압력이랑 위에서 이걸 누르는 압력이랑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압력에 의한 힘이 F1
밑에서 쳐올리는 이 힘, 압력의 힘을 F2라고 하면 요 힘과 중력과 요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퀄리브리움이 되려면. 그래서 그 조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F2는 F1 더하기 mg. F1이 어디야? 요 높이 y인 곳에서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니까 여기서 압력을 P1이라고 하면 P1 곱하기 A. 당연히 크기 방향은 수직인 방향이고 다음 같이 주어지고 F2는 이쪽 방향으로 P2 곱하기 A죠. 그래서 우리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P2 곱하기 A는 P1 곱하기 A 더하기 mg인데 m은 요거의 질량인데 우리 요거의 density를 rho라고 하면 rho에다가 요 부피가 얼마죠? 단면적 곱하기 y1 마이너스 높은 데서 낮은 거 부피를 빼는 거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쓰면 양변에서 단면적 전부 상쇄가 되고 P2는 P1 플러스 rho g y1 마이너스 y2가 되죠. 그래서 뭐냐면 y1을 이 중에서 특히 y1을 0이라고 하면 이 평면에다 두는 거죠. 여기다 두면 그때 요 점에서의 P1은 뭐가 되죠?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죠. 자, P0. Y2를 여기가 기준이면 들어오면 마이너스 H니까 마이너스 H라고 하고 그때를 P라고 하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P는 P0 Y1 빼기 Y2니까 P0 플러스 로GH.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요 점에서의 임의의 점에서 여기서부터 수면에서부터 H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압력은 대기압 더하기 ρGH에 해당되죠. ρGH가 뭐냐면 ρ에다가 H에다가 여기다가 단면적이 1제곱미터를 곱하면 ρ 곱하기 H는 단면적이 1이고 높이가 H인 물기둥의 질량이에요. 그죠? 요 ρGH는 단면적이 단위 면적당 그 위에 있는 물기둥이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 여기 있다면 요 점에서 작용하는 압력은 요 위에 있는 단위 유닛 에어리어에서 요 위에 있는 물기둥의 중력에 해당되는 거죠. 단위 면적당의 중력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요 위에서의 P0라는 대기압이랑 P0라는 건 뭐냐면 단위 면적당 여기서부터 대기권까지 있는 공기에 의해서 생긴 중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아주 간단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 여기 밑에 절대압력, 계기압력은 내가 좀 이따 더 얘기할 테고 그래서 우리 쉬운 관계를 얻었고 그래서 우리 보면 그러면 우리 압력을 가지고 우리 모든 걸 생각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U자 튜브가 있어요. U자 튜브에다 물을 집어넣고 한쪽에다가 기름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기름은 밀도가 다르죠, 물이랑. 이렇게 집어넣으면 경계면, 물이랑 기름이 섞이죠. 경계면이 있으면 다음과 같이 됐다고 칩시다. 이럴 경우 요 길이가 요 밑에 경계면으로 쫙 잘랐을 때 경계면에서 물기둥의 높이가 L 여기서 물기둥과 기름 기둥의 높이의 차이를 D라고 했을 때 기름의 밀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런 걸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 밑에 있는 요 물을 생각해 보면 돼요. 요 밑에 있는 물이 움직이지 않죠. 평형 상태에 있죠. 그러면 이쪽에서 작용하는 압력이랑 이쪽에서 작용하는 압력이 같아야 돼요. 포스가 같은 게 아니라 압력이 같은 거예요. 압력이 같으면 오른쪽은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에서 보면 여기서의 압력이 얼마냐면 P0 더하기 물의 밀도 로 워터 GL이죠.
이쪽은 왼쪽은 P0 플러스 알려지지 않은 기름의 밀도를 로 X라고 하면 G 곱하기 이 높이가 L 플러스 D죠. L 플러스 D. 두 개가 같아야 되죠. 두 개를 같다고 놓으면 요거가 같으면 되니까 G는 서로 상쇄되고 로 WL은 로 X L 플러스 D니까 우리 바로 쉽게 다음과 같이 우리 문제를 기름의 밀도를 구할 수 있죠. 그 다음 그래서 압력을 어떻게 측정하냐. 본 것처럼 수은을 유리기둥에다가 꽉 채운 다음에 한쪽 끝을 막고 뒤집어서 수은이 담겨져 있는 그릇에 이렇게 놓으면 위에다가 이게 견디지 못하고 쭉 내려와요. 이 안은 진공이죠. 물론 약간의 수은 증기들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진공이죠. 그래서 보면 다음과 같은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이것도 요 면에서는 항상 대기압이니까 이게 요 면에서도 항상 대기압일 테니까 왜냐하면 이 물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대기압이네. 근데 이 위에는 아무것도 없죠. 요거 수은에 의해서만 생기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 있는 P0랑 단위 면적당 수은 기둥이 주는 중력 ρGH죠. 그래서 우리 압력을 이렇게 주어져서 높이로 압력을 우리 측정할 수 있는 기계예요. 물론 이 수은이 별 희한한 모양으로 생겨도 우리 상관없는 거예요. 높이만 상관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다음과 같이 닫혀진 용기 안에 기체가 있는 경우 이 기체의 압력을 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수은 마노미터라고 수은 기둥을 집어넣으면 이 안에 압력이 있으니까 압력이 밀고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가 대기압 P0죠. 이 경우도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요 양쪽에 여기 인터페이스가 있는 곳에 이렇게 딱 수평면을 그었을 때 U자형의 수은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작용하는 압력이랑 여기 작용하는 압력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 작용하는 압력은 PG, 오른쪽에 작용하는 압력은 얼마인가? P0 플러스 로, 이게 로라고 하면 로 GH죠. 그죠? 그래서 보면 요 안에 있는 압력은 우리가 보면 P0 플러스 로 GH예요. 왜냐하면 대기압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이거를 그 압력을 우리가 앱솔루트 프레셔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P는 P0 플러스 로 GH. 근데 되게 우리 수은 기둥에서 여기서 본 것처럼 여기는 위에가 막혀 있으니까 그렇지만 열려 있으면 우리 그냥 이것만 읽는 양을 로 GH 요것만 읽는 양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계기 압력 게이지 프레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것만 읽죠. 그렇지만 사실은 거기다가 대기압을 더해줘야만 여기 있는 실제 압력을 우리 구할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파스칼의 원리는 뭐냐면 말이 어렵죠. 갇혀있는 비압축성 유체, 비압축성이라는 건 뭐냐면 대개 플루이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물론 액체도 있고 기체도 있지만 기체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쉽게 줄어들고 압력이 줄어들면 쉽게 부피가 늘어나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쉽게 변하는 걸 우리가 컴프레서블 플루이드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이런 액체 같은 경우에는 그 분자들 사이에 간격이 워낙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 잘 알다시피 기체는 분자들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멀고 그래서 조금 압력을 가해서 좀 더 가까이 있기가 쉽지만 액체들만 하더라도 벌써 워낙 가까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압력을 준다고 해서 물론 약간은 줄어들지만 그 줄어든 웬만한 압력에 의해서 줄어든 그 부피의 변화가 무시할 정도로 작을 경우 물이나 대부분의 액체들이 그래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비압축성 플루이드라고 얘기해요. incompressible fluid라고 해요. 여기서 작용한 압력은
유체의 모든 부분과 유체를 담고 있는 그릇의 모든 부분에 똑같이 전달된다. 흔히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치약을 짜면 왜 치약이 한쪽으로 튀어나오는가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렇지만 왜 그런가 하면 아주 파스칼이 쉽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다음과 같은 리퀴드가 있을 때 리퀴드에다가 이 처음에 있는 이 납으로 막는 추를 놓지 않고 이거를 무게를 누르지 않고 가만 놔뒀을 때 여기서의 압력은 얼마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압력이 엑스터널 포스인데 근데 뭐냐면 여기서 위에서 누르는 힘인데 여기다 점점 납추를 놔두면은 힘을 이거에 의한 중력에 의한 힘이 주어지니까 그 힘은 단면적으로 나누면 외부에서 주어진 압력이 되죠. 이 표면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표면에서의 압력을 P 엑스터널이라고 합시다. 물론 이거는 지금 이거 바깥에 공기랑 접촉이 돼 있지 않으니까 요거랑 요거의 무게에 의해서 생기는 중력을 단면적으로 나눈 양이 바로 요 경계면에서의 익스터널 프레셔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쉬워요. 점 pH만큼 내려온 곳에서 여기서의 압력은 위에서 준 엑스터널 프레셔에다가 단위 면적당 물기둥의 중력을 합하면 된다 그랬죠. 이거예요. 근데 엑스터널 프레셔를 조금 늘리면 이건 변함이 없죠. 이걸 늘리면 당연히 이게 늘어요. 얼만큼? 요게 는 만큼만. 그래서 엑스터널 프레셔의 변화가 있으면 그건 바로 어느 점에서나 프레셔가 똑같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 아주 쉽게 증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요새도 이런 걸 쓰긴 하지만 다음과 같이 기름을 넣고 이제는 U자 튜브이지만 한쪽에 단면적이 AI, 한쪽에 단면적이 AO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개 자동차에서 쓰는 브레이크가 다음과 같은 원리를 써요.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힘 FI를 집어넣으면 여기 이게 밀려 올라가겠죠. 올라가는 힘을 F0라고 하면 어떤 일이 물론 양쪽이 이제 평형을 이루려면 어떤 게 되냐면 요 있는 유체가 양쪽에 똑같은 힘이 작용해서 평형이 된다면 요 힘을 빼면 그 크기가 갖고 방향의 반대인 힘을 받겠죠. 그래서 우리 처음에 양쪽에 똑같은 힘으로 이렇게 눌러서 이 기름이 정지하고 있다고 하면 여기 작용하는 압력이랑 여기 작용하는 압력이랑 같아야 되죠. 여기 작용하는 압력은 파스칼의 원리에 의하면 AI분의 FI, 여기 작용하는 압력. 이게 여기 작용하는 압력이랑 같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 작용하는, 여기서 손을 딱 떼면, 그럼 여기 작용하는 힘은 F5는 이 관계에 의해서 뭐냐면 FI 곱하기 AI분의 AO. AI가 AO보다 작으면 이 힘이 훨씬 크죠. 그죠? 그래서 우리 지렛대도 보면 지렛대에서 굉장히 무거운 물체도 작은 힘으로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다음과 같이 여기 브레이크 페달이 있어서 발로 밟으면 여기서 타이어에 있는 그 드럼에 딱 가서 달라붙는 훨씬 더 큰 힘으로 가서 달라붙는 우리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그럼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내네. 이거 그러면 좋은데. 조금만 일을 해서 조금만 힘을 줘도 큰 힘을 낼 수 있으면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힘을 줘서 DI만큼 내려왔다고 하면 여긴 D0만큼 올라가겠죠. DI만큼 내려왔을 때 한 일은 물론 그때 이 부피는 AI, DI는 A0, D0 내려간 것만큼 올라갈 테니까 D0는 올라간 높이는 DI, A0분의 AI 올라간 높이는 훨씬 작죠. 한 일은 이쪽에서는 한 일은 F0 곱하기 D0 F0는 5는 다음과 같이 쓰고 D0는 D5는 다음과 같이 쓰니까 이게 서로 상쇄되죠. 그래서 뭐냐 FI, DI랑 같죠. 한 일은 똑같아요. 단지 힘만 달라질 뿐이에요. 지렛대랑 똑같죠. 뭐냐면 힘은 적지만 길게 밟아줘야 되고 여긴 조금만 올라가죠.
그래서 뭐냐면 한 일은 똑같지만 뭐냐면 힘을 얻을 때는 훨씬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단면적을 조절해서. 알키메데스의 원리 중학교 때부터 배운 거죠. 부력에 대한 에피소드도 많이 있죠. 뭐 유레카라고 해서 벌거벗고 돌아다녔다는 등 별짓을 다 했다고 하는데 뭐냐면 알키메데스의 원리는 부력에 관한 건데 물체가 유체에 잠기면 말이 어려워요. 잠긴 물체가 밀어낸 유체의 무게와 같은 크기의 부력이 위쪽으로 작용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쉽게 생각해 봅시다. 물이 정지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탁 대서 그 안에 임의의 물덩이에다가 염색을 했다고 칩시다. 물론 염색을 해서 밀도가 달라졌거나 뭐 그렇지 않고 하여튼 적당한 아니면 비닐봉지로 이렇게 물을 감쌌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안에 있는 정지하고 있는 임의의 모양의 물덩이를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이 물덩이 가만히 있죠. 그죠? 평형 상태에 있으니까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평형 상태죠. 그럼 평형 상태면 이게 왜 평형 상태인가? 이게 틀려서 중력이 작용할 텐데. 그럼 중력이랑 여기 작용하는 압력이 P는 P0 플러스 로주 H라고 해서 높이마다 다른데 이게 전부 다 방향이 다르네. 수직인 힘이. 이거 어떡하지? 힘이 다르지만 여기 있는 힘을 전부 다 쭉 합해보면 합하는 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가만히 있다는 거는 중력과 똑같아지죠. 그죠? 일반적으로 보면 밑에서는 더 압력이 크니까 옆으로 되는 건 서로 상쇄가 된다고 쳐도 위에서 주는 것보다 밑에서 드는 압력이 더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힘이 있을 텐데 가만히 있다는 거는 중력, 그 압력에 의한 힘들을 전부 다 외부, 요 물체 외부에서 물이 주는 압력이 전부 다 복잡하지만 그 압력에 의한 힘을 전부 다 합하면 중력을 상쇄시킬 거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가만히 있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뭐냐면 요렇게 아무렇게나 생긴 물체가 물 안에 있을 경우예요. 물체가 액체 안에 있는 경우. 그럼 그걸 빼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빼요. 그러면 이렇게 생겨 있죠. 그럼 여기 이렇게 압력이 위치에 따라 방향도 다르고 밑에서는 좀 약간 크고 위에서는 좀 작고 이렇게 했죠. 요거 합한 게 이 압력을 이걸 다 합한 게 뭐랑 같다 그랬죠? 요 안에 물을 꽉 채우면 가만히 있을 테니까 이거 다 합한 힘이 mg랑 같아요. 그때 m은 뭐죠? 요 부피에 해당되는 물의 질량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곳에는 다 합하면 요 안에 있는 물을 재었을 때 물의 중력과 똑같은 힘이 요거 합하면 생긴다 이거예요. 똑같은 물체를 집어넣어요. 딴 걸 집어넣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죠? 여기 작용하는 힘은 이 물체가 작용하는 중력, 그 다음에 외부에서 물의 압력에 의해서 생기는 거는 요 부피에 해당되는 물의 무게에다가 물의 질량에다가 중력을 곱한 만큼의 위로 가는 힘, 그 차이만큼의 힘을 받죠. 이게 밀도가 더 커서 물의 질량, 똑같은 부피의 물의 질량보다 더 크면 밑으로 받는 중력이 더 크기 때문에 가라앉을 거고, 밀도가 작으면, 물보다 밀도가 작으면 요 안에 있는 물의 질량보다 이게 더 작으니까 이게 받는 중력보다는 압력에 의해서 생기는 힘이 부력이 더 크기 때문에 위로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뭐냐면 요 물덩어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 항상 생각할 수 있죠. 그 물체에 잠기는 부력은 물체가 유체에 잠기면 이제 잠긴 물체가 밀어내는 유체의 무게 요거예요. 그죠? 무게는 뭐냐면 그거의 질량에다가 중력을 곱한 양과 같은 크기의 부력이 그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알키메데스 원리를 쉽게 우리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다음과 같은 직육면체에 빙산이 떠 있다고 쳐봅시다. 바닷물에. 그래서 요 빙산의 밀도는 800kg per 미터 큐브.
물은 플루이드는 1200, 물의 밀도가 커야지 더 이게 떠 있겠죠. 그 다음에 요 전체 빙산의 두께가 빙산이라고 하면 너무 불쌍한 6cm면 그러니까 나무 판자가 떠 있다고 쳐봅시다. 다음 같이 떠 있어요. 전체 높이가 6cm면 물에 잠겨 있는 부분은 얼마나 될까? 왜 떠 있죠? 이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이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이 서로 평형을 이뤄서 그렇죠. 부력은 뭐가 되죠? 잠겨 있는 부분의 부피에 대한 물의 무게랑 같다 그랬죠. 그래서 보면 부력은 흔히 B라고 쓰는데 여러분들이 부력 buoyant force죠. 고등학교 때 보이랑 발음이 똑같다고 배우죠. 안 배웠나? 부력이에요. buoyant force. 그래서 FB. 이건 M 곱하기 FG. MF라는 건 뭐냐면 fluid. 잠긴 곳의 플루이드의 질량에다가 G를 곱한 거죠. 요거는 플루이드에다가 잠긴 부분의 부피 rho F LW 이게 LW고 잠겨있는 부분 H면 스몰 h를 써야 돼요. HG. 이물체에서는 중력은 이물체의 질량 M 곱하기 G죠. M은 rho 곱하기 V죠. 이때 V는 전체 V죠. LW 캐피털 HG. 이 두 개가 같아야 되죠. 두 개가 같으면 LW랑 G는 사라지고 rho F 곱하기 H는 rho 곱하기 H니까 H는 rho F분의 rho H로 쓸 수 있죠. 두 번째 문제는 그래서 이건 눌렀어요. 쭉 눌러서 스몰 h랑 라지 h가 같도록 다시 말하면 이게 수면에 딱 겹치도록 이렇게 딱 잡았죠. 그랬다가 탁 놓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위로 훅 떠오르려고 하겠죠. 딱 놓는 순간 이물체가 갖는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 이게 쑥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buoyant force가 있고 중력이 있죠. 근데 들어왔을 때는 처음에 떠 있을 때보다는 더 부력이 더 크죠. 왜냐하면 잠긴 부분에 물의 부피가 더 많으니까. 아까는 이게 평형을 이뤘지만 잠겼을 때는 부력이 더 크죠. 부력에서 중력을 뺀 양이 전체 물체가 A라는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일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buoyant force는 rho F LW 이제는 전부 다 잠겼으니까 이게 스몰 h가 아니라 캐피털 H, G. 요거는 중력이니까 요 물체의 밀도 LWHG. 이거 M 부피에다가 rho를 곱한 게 M 곱하기 A. 그래서 양쪽에서 보면 LWH가 다 똑같이 있으니까 전부 다 없애주면 rho F 마이너스 rho는 아니잖아. 이 G는 rho A. 그래서 A는 rho F 나누기 rho 빼기 1 G.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다음과 같이 부력을 이용해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서 있을 때는 우리 다음과 같이 쉬워요. 아르키메데스 프린시플, 파스칼의 원리 두 가지만 우리 알면 되죠. 근데 이 유체가 움직일 경우는 우리 다루기 힘들어요. 일반적인 유체가 움직이는 거는 굉장히 다루기 힘들어요. 마치 우리 일기예보를 할 때 기체, 공기의 흐름인데 공기도 유체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일기예보 할 때 굉장히 어렵죠. 사람들이 막 틀리다고 하는 거 예측을 잘 못하는 거죠. 예측을 못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는 운동 방정식이 선형 방정식이 아니에요. 뉴턴의 방정식은 힘 F, F를 쭉 더하면 여러 개의 힘이 가해지면 힘 다 더해서 net force가 질량 곱하기 A라고 쓰면 되죠. 유체를 다루는 운동 방정식은 물론 뉴턴 방정식에서 나온 거지만 네비어-스톡스 이퀘이션이라고 해서 그 안에는 소위 프릭션에 해당되는 비스커시티가 있어요. 끈적끈적한 거. 이걸 집어넣으면 이 식이 복잡해져요. 문제를 풀기 어려워요. 문제를 풀기 어려우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냐? 문제를 풀기 쉬운 극한을 먼저 취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그 극한을 뭐냐면 플루이드 중에 아주
아이디얼한 플로우를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거예요. 이상유체죠. 아이디얼 플로우가 이상유체가 잘 보면 굉장히 이상한 유체가 되긴 해요. 아이디얼 플로우는 굉장히 스트레인지 플로우예요. 뭐 도대체 그러면 어떤 게 아이디얼 플로우냐? 그 아이디얼 플로우는 조건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처음에 유체가 움직이는 경우 모든 경우를 보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아이디얼 플로우인 경우만 생각해 볼 거예요. 먼저. 그러면 플로우 중에서 그럼 뭐냐면 스테디 플로우. 스테디 플로우란 건 뭐냐면 활칼 털어지는 폭포수 말고 한강처럼 아주 큰 곳에서 한 점에서 유체의 속도를 보면 언제나 일정한 시간에 따라서 그 지나가는 속도가 항상 일정한 거, 오늘도 일정하고 내일도 일정하고 다음과 같이 항상 일정하게 흐르는 경우를 우리가 스테디 플로우라고 얘기해요. 스테디 플로우는 사실 이게 교육상 안 좋은데 담배 연기를 보면 이게 안 좋은. 처음에는 연기가 똑바로 가다가 막 흔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는 올라가는 게 항상 일정하게 스테디하게 올라가지만 여기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유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예측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거는 스테디하지 않은 거를 다음과 같은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스테디 플로우의 반대 개념을 우리가 사실은 터뷸런트 플로우라고 얘기해요. 조금 아까 말한 유유히 흐르는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는 유유히 흐르는 물은 그 물의 흐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떨어지는 폭포의 물의 흐름은 우리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아주 쉽게 어떤 공에다가 여기서 연기를 집어넣었어요. 연기를 일정한 속도로 쭉 집어넣으면 연기가 닿은 것 같은, 물론 좀 더 빨라지면 이 뒤에 막 소용돌이가 생겨서 터뷸런트 플로우가 생기긴 해요. 그렇지만 천천히 보내져서 보면 다음과 같이 생기는 연기들이 생기는 까만 선은 연기와 연기 사이에 있는 다음과 같은 선들이 예쁘게 다음과 같은 선으로 주어져 있죠. 여기서 하얀 걸 봐야 돼. 하얀 게 연기니까. 하얀 연기를 보면 여기는 작은 볼륨을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연기는 여기는 이 선을 따라서 쭉 이렇게 움직이는 걸 우리 볼 수 있죠. 스테디 스테이트면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그런 유체의 작은 볼륨이 스테디 플로우인 경우에는 선을 따라서 쭉 움직이고 그 선의 모양은 변하지 않는데 그 선을 우리가 스트림라인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렇게 보면 스트림라인을 이렇게 쭉 그럼 스트림라인을 어떻게 그리냐? 스트림라인을 그릴 때는 스트림라인이 있으면 그 라인의 접선 방향이 유체의 속도가 되도록. 그 다음에 촘촘하고 이렇게 넓은 건 도대체 뭘 뜻하냐? 촘촘한 곳은 빨리. 우리 크기를 생각해야 되죠. 이 선은 이거의 접선 방향으로 방향을 나타내고 촘촘하게 있는 곳은 빠른 곳. 다시 말하면 흘러가는 단위 면적당 이거의 덴서티가 속도에 비례하도록 그려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스트림라인을 그린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 이렇게 스트림라인을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이렇게 스트림라인을 그릴 수 있는 플로우를 스테디 플로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폭포수나 이쪽 부분 이런 건 스테디 플로우가 여긴 스테디 플로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다음과 같은 걸 우리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스트림라인을 형성하는 경우 스테디 플로우만 보고 두 번째는 인컴프레서블 플로우를 볼 거예요. 인컴프레서블하다는 거는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었죠. 유체가 기체 같은 경우에는 압력을 변화를 주면 부피가 쉽게 변하는데 부피가 잘 변하지 않는 경우 쉽게 말하면 액체 같은 걸 생각해 보면 되죠. 부피가 잘 변하지 않는 다시
우리 조금 전에 배웠던 일래스티시티에서 배웠던 개념을 쓰면 벌크 모듈러스가 어떻게 되나 굉장히 큰 경우인가? 굉장히 커야 힘을 아무리 가해줘도 부피가 잘 안 줄어들죠. 그런 경우를 incompressible flow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non-viscous flow, 점성이 없는 경우예요. 대부분의 근데 플루이드들은 점성이 있죠. 유체가 흐를 때도 보면 유체가 흐르면 어떻게 되죠? 대개 유체가 흐르면 점성이 있으면 바닥에 있는 유체가 흘러도 바닥에 있는 물은 땅이랑 접해 있으니까 마찰에 의해서 정지해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빨라져요. 그러니까 속도가 밑에 바닥에서부터 올라갈수록 물이 흐를 때는 올라갈수록 높이가 올라갈수록 속도가 빨라지죠. 근데 우리 그런 거 없이 밑에도 전부 흐르면 전부 다 똑같이 흐르는 걸로 다음 거지 생각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로테이셔널 플로우, 로테이션이 회전한다는 거죠. 회전하지 않는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우리 얘기하나? 앞에서 배운 스트림 라인을 배웠으면 스트림 라인이 닫혀있는 폐곡선을 이루지 않을 경우에요. 언제 그런가? 여러분들이 목욕탕에서 목욕을 한 다음에 이 밑에 막혀있는 그거를 딱 빼면 되게 이니셜 컨디션이 어떤지 모르지만 내려가다 나중에 물이 소용돌이를 일으키면서 내려가죠. 그때 플루이드 유선을 보면 닫혀져 있는 원이에요. 동심 원으로 돼 있죠. 그런 경우는 스트림 라인을 그리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죠. 이렇게 돌아오면 틀림없이 우리 나중에 플루이드 메카닉에서 이렇게 돌면 그 안에 뭔가 소스가 있고 앵귤러 모멘텀에 뭐 토크가 있고 뭐 별걸 다 얘기하는데 우리 그런 경우 없다는 거예요. 로테이션 없는 경우예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우리가 아이디얼 플로우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요약하면 steady, incompressible, non-viscous irrotation. 뭐 하지 말라는 거 많죠. 이런 거 다 없애면 아주 이상한 플로우가 되긴 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요 한 가지씩만 움직이는 플로우인 경우에는 continuity equation이랑 Bernoulli equation 두 개만 결합하면 다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정지한 경우는 더 스페셜 케이스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죠. Bernoulli equation이랑 continuity equation, 그것에서 속도가 0인 경우에 리밋으로 가면 정지해 있는 유체에 대해서 파스칼, 아르키메데스 원리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가장 일반적인 걸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continuity equation이에요. 컨티뉴티 이퀘이션은 가다가 플루이드가 어느 한 곳에서 새거나 어느 한 곳에서 더 더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보통 싱크나 소스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럴 경우 다음 같은 파이프가 있으면 여기서 스테디 스테이트로 오면 여기서의 속도가 V라고 합시다. 여기서 단면적이 A고 여기서는 A2가 단면적이고 여기서 나오는 유체의 속도가 V2라고 합시다. 이건 incompressible fluid이에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요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여기서 유체가 들어오면 들어온 만큼 빠져나가야죠. 여기서 바깥으로 새거나 바깥에서 넣지 않는 한 들어온 만큼 나가야죠. 그게 continuity equation이에요. 들어온 게 얼마예요? 단위 시간당 들어온 부피의 변화가 A 곱하기 델타 X, A 곱하기 V 델타 T, 델타 V는 그래서 뭐냐면 요 들어온 요거랑 같아야 되니까 이쪽에서는 A1, B1 델타 T, 이쪽에서는 A2, B2 델타 T, 델타 T를 없애면 A1, B1은 A2, B2예요. 단면적이 크면 속도가 느려야 돼요. 그죠? 속도가 느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우리 컨티뉴티 이퀘이션은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보면 하나만 더 얘기하면 우리 스트림 라인을 보면 스트림 라인이라는 게 우리 유체가 흐르고 있을 때는 스테디 플로우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스트림 라인을 그릴 수 있죠. 그러면 스트림 라인이 두 개가
하나의 스트림라인, 다른 스트림라인 두 개가 이렇게 만날 수 있나? 없어요. 왜 만날 수 없지? 스트림라인이 이렇게 그리면 뭐지? 유체의 속도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게 접선 방향이라 그랬죠? 요 점에선 접선 방향이 두 개죠. 가다가 유체가 헷갈려요.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스테디 플로우 스트림라인은 만나지 않아요. 오케이? 스트림라인은 만나지 않아요. 자,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자, 그러면 그런 스트림라인으로 쭉 여러 개를 만들어서 단면적인 A1인 다음과 같은 마치 원기둥처럼 이렇게 둘러싼 스트림라인으로 이렇게 이걸 만들어요. 몇 개를 그렸지만 스트림라인 뭉텅이를 이렇게 둘러싼 게 있죠. 원기둥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스트림라인이 쭉 있으면 그럼 이게 스트림라인이 쭉 가겠죠. 그죠? 그럼 이거 스트림라인의 단면적 A1, 그게 단면적 A2. 이거는 파이프가 있지만 이건 파이프 없어요. 하지만 그냥 단지 스트림라인 A1과 스트림라인을 따라서 그린 단면적을 그린 거예요. 여기서 그럼 어떻게 되죠? 안에 있는 유체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나? 못 나가요. 그러려면 스트림라인이 만나야 되죠. 바깥에 있는 스트림라인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나?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스트림라인으로 만든 요 안에 있는 거는 마치 파이프와 같아요. 요 안으로는 유체가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면 이 경우 요 사이에서 역시 컨티뉴티 이퀘이션을 만족해요. 여기서의 속도가 V1, 여기서의 속도가 V2라고 하면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A1, V1 곱하기 A는 A2, V2랑 같은 거죠. 이 경우는 실제 파이프가 있는 경우고 이건 파이프의 경계선이 아니라 스트림라인으로 만든 기둥으로 되어 있을 때도 컨티뉴티 이퀘이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베르누이 이퀘이션을 우리 공부하고 그에 대한 적당한 예를 우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